영국 다시 가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문제가 뭐냐면요. 낙관적인 시나리오고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 좀 더 나아질까? 그것도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기다렸다가 죽는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최근에 몰려드는 난민 문제로 유럽이 큰 고민에 빠졌는데 특히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경하게 대응하는 게 영국이죠. 그리고 또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고 이 영국 시민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기도 한다는데요. 유럽, 특히 영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팟캐스트 안쌤의 유로톡을 운영하시면서 유럽을 늘 모니터하시는 분, 국제정치학자인 대구대 안병옥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국의 난민에 대한 어떤 굉장히 강경한 대응. 이거하고 또 생각해 보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무기 지원을 굉장히 철저하게 해준단 말이죠. 이게 영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강경하게 하는 그런 데는 또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예, 저도 우리가 보통 선진국이라 하면 난민에 대해서 관용적인 입장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국은 지금 정반대 입장인데요. 제가 그 이유를 한 두세 개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영국 집권보수당이 지금 13년째 집권 중입니다. 하지만 이제 바꿔보자 그런 분위기가 강하죠. 경제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1야당인 노동당이 최소한 지지율이 20%포인트 앞서거든요. 궁지에 몰린 보수당, 집권보수당이 자기들은 법과 질서의 수호 정당이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상당히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제가 조금 말하기 그렇지만 인종주의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건 영국뿐만 아니라 폴란드나 독일 같은 똑같은 나라에 해당되는데요. 우크라이나 피난민은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아프리카나 중동 난민은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금 안 받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백인은 좋다. 하지만 이슬람 받지 않겠다 이런 얘기 강합니다. 그게 또 경제가 어려워지면 또 특히 이제 외국인 불법 이민자들 또 난민들에 대해서 훨씬 더 인심이 안 좋아지잖아요. 네. 영국의 생활고 이런 것들이 좀 생기면서 경제적인 이유도 좀 있을까요? 어떨까요? 당연합니다. 영국의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한 10.5%고요. 와. 올해 1, 2월도 10%가 넘었습니다. 자, 그런데 임금 상승은 물가 상승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인생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경제가 어려워지면 시민들이 정부에 요구를 하고 불법 난민 단속하라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영국 그 파업 같은 걸 보면 간호사가 106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영국 간호사들이 네. 작년 12월부터 아직까지 파업은 해결 안 됐고 지금 협상 중이고요. 응급의료 인력, 그러니까 앰뷸런스에서 일하는 인력도 참여했고 기관사들은 뭐 이전부터 참여했고 우리가 유럽에서 저성장 대표국 하면 이탈리아를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영국이 올해는 더 마이너스입니다. 이 정도로 경제가 좀 안 좋습니다. 아니 도대체 영국처럼 한때 대영 제국이라고 불렸던 이런 나라가 왜 이렇게 갑자기 경제가 망가진 걸까요? 제일 먼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코로나19가 겹쳤습니다. 집권보수당은 브렉시트를 단행한 정당이기 때문에 브렉시트는 영향이 없었다는 얘기를 강변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 성장을 상당히 망가뜨렸냐 하면은 일단 영국 교역의 절반 정도가 유럽연합으로 갔었습니다. 근데 그 교역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영국이 유럽연합 회원국일 때 영국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가 많았었거든요. 그건 이제 영국 시장을 보고 한 게 아니라 영국의 교도부를 마련해서 유럽 시장으로 진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매력이 사라진 거죠. 교역하고 투자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2016년 6월에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있고 계속 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파운드가 약세다 보니까 영국은 상당수를 수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입 물가 때문에 물가는 올랐죠. 근데 경제는 좋지 않죠. 그런 상황에다 코로나19까지 겹쳤으니까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 거죠. 근데 이 브렉시트 때문에 만약에 경제가 망가진 거라면 브렉시트 이전에 이걸 전혀 예측을 못했던 건지 아니 뭐 좀 예측이 이 정도도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 좀 들거든요. 네. 보통 유학한 나라에 대해서 애정이 겹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영국에 대해서 애정이 겹친데 여기는 그래도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좀 실용주의 나라다. 그리고 좀 합리적이다. 그런데 브렉시트 결정 전에 설문조사를 보면 영국 유권자들의 과반이 브렉시트 하면 경제에 나쁘다. 하지만 나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브렉시트 하겠다.
그런 게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교묘하게 예를 들면 전 총리인 보리스 존슨이나 이런 사람들이 캐치해서 적극적으로 선거에 활용한 거거든요. 2016년 국민투표가 있고 지금 거의 이제 8년째 가깝지 않습니까? 그 정식으로 탈퇴한 지는 이제 3년 정도 됐고, 근데 경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한 1년 전부터는 이거 브렉시트 잘못된 결정이라고 하는 설문조사 그게 평균적으로 20%포인트 정도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가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는 쉽지 않다. 왜 그렇죠? 예. 가입 그냥 딱 하면 되시. 그렇죠.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영국 다시 가입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문제가 뭐냐면요. 일단 국민들이 여론이 먼저 움직였지만 정당이 이걸 호응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내년 말까지 영국 총선이 예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아보자는 분위기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제1야당 노동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당의 노동당이 집권하면 브렉시트를 단행한 보수당은 제1야당에 대해서 이제 보이는 게 없죠. 그러면 더 강공을 퍼볼 겁니다. 합리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다시 가입하는 게 좋지만 자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당이 설령 집권을 하더라도 이 브렉시트 문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두 번 국민 투표를 다시 하자. 국민한테 묻는 게 첫 번째는 노동당이 압도적으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우리 재가입 협상을 할까요? 먼저 묻는다는 거죠. 첫 번째 단계. 거기서 예를 들면 최소한 60, 70% 하자. 그렇게 국민 투표가 나오면 재가입 협상을 벌여서 그 결과를 또 투표한다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낙관적인 시나리오고요. 제가 영국의 이런 포퓰리스트 경향이라는 게 계속 강해지는 걸 볼 때 영국의 유럽의 재가입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유럽 일각에서는 보면 이렇게 이제 앞으로 5년 안에 우크라이나하고 영국이 유럽에 가입하는 그런 꿈을 꾼다는 좀 낙관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제가 이제 2016년 브렉시트를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면서 그 이후에 이제 왜 그럴까 많이 연구하고 지금까지 쭉 흐름을 보면 쉽지 않을 것이다. 일단 영국이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최소한 10년 정도는 어려울 거로 제가 예상을 했고요. 지금 거의 맞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 좀 더 나아질까? 그것도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 건 재가입한다 그랬을 때 영국 내부의 문제도 문제지만 예. 유럽연합 입장에서 기분 나쁘게 막 나가버릴 때 네 맘대로 나가고 또 이번엔 들어온다고 네 맘대로 들어와?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 상당히 그런 정서가 있지만 그래도 유럽이 하나 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놓고는 하진 못할 것이다. 하지만 브렉시트 협상 때를 되짚어 보면 그때 프랑스가 상당히 뭐랄까 큰 목소리를 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협상이 만약 시작된다면 그런 목소리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런 건 있지만 협상하고 받아줄 수 있다. 이런 분위기는 좀 있습니다. 네. 이 또 하나 궁금한 건요. 이 브렉시트를 해서 경제가 나빠졌을 경우에 다시 이후에 재가입한다고 또 경제가 좋아진다는 보장이 있는 것이냐. 이게 또 궁금해지거든요. 지금 브렉시트 이전에 영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 하나가 브렉시트 이전에도 생산성이 계속 하락돼 있었는데요.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국 성인의 문맹률이 꽤 높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3R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독서, 글쓰기, 그다음에 기초 산수 이런 게 안 되는 성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비교하는 게 독일의 직업 교육이 잘 되지 않습니까? 사용자 국가가 반반씩 내서 영국은 그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브렉시트 이후에 3D 업종에서 일하던 EU 회원국 시민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또 의사나 간호사는 고급 인력도 더 이상 영국이 환영하지 않는다는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빠져나갔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 다시 재가입한다 그러면은 일단 교역은 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통관이 도입된 게 다 없어지기 때문에 다니시라니까. 그리고 이제 인력 이동도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있고 또 예를 들면 외국인 투자도 좀 많이 들어오지 않겠나. 왜냐면 영국을 교두보로 해서 유럽 대륙에 진출해야 되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면 경제 마이너스는 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영국에서 제일 저는 변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이라는 사회가 굉장히 열린 사회였고 네. 저는 영국 의회 모습이 참 멋있거든요. 양쪽이 싸우더라도 토론과 이 맞습니다. 정말 과정에서 이 민주주의의 꽃을 만들어 왔잖아요. 근데 최근에 영국의 상황을 보면 트러스 전 총리라든가 예. 등등등의 모습을 보면 야 이거 우리가 알던 영국이 맞나?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영국의 정치가 뭔가 바뀐 게 있는 건가요? 네, 저도 2000년하고 2006년 공부할 때하고 지금 영국 정치를 보면 점점 정치가 이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다운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퇴보하고 있는 건가요? 네, 퇴보하고 있고 영국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처음의 나라거든요. 처음 산업혁명을 했죠. 처음 의회 민주주의. 그런데
이 포퓰리스트 정치혁명도 브렉시트라는 게 영국에서 처음 일어났습니다. 브렉시트가 일어났을 때 2016년 6월 그때 이렇게 쭉 흐름을 보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다. 그런 분석이 나왔는데 바로 그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영국 정치가 어떻게 보면 가끔 우리나라보다 못할 때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어쨌든 수넥 총리가 딱 들어섰을 때, 야, 이 실전 금융 전문가니까 적어도 영국 경제를 살리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뭐 수넥 총리가 들어왔다고 경제가 특별히 좋아지지도 않을 뿐더러 계속 예. 악화되고 있고 예. 이 과정에서 수넥 총리가 2년 동안 국방비를 50억 파운드를 증액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경제부터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이게 좀 약간 영국의 경제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저도 영국을 계속 연구하면서 딜레마 중에 하나가 보통 우리가 총과 버터의 문제라고 하는데요. 국방비를 많이 줄이면 버터, 그러니까 먹고 사는 복지는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영국은 아직도 강대국의 환상 그런 걸 벗어나지 못해서 총이 우선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냐면 브렉시트 후에 영국이 자기 국가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글로벌 브리튼을 내세웠습니다. 유럽이라는 좁은 지역을 벗어나서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하고 자유무역을 하겠다. ODA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후진국 개도국 도와주는 거. 국민 총소득 GNI 0.7%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지킨 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북유럽,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그리고 영국이 2010년대 여기에 가입했습니다. 0.7%. 네.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기 이제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는 법. 그러다가 보리스 존슨이 2019년에 총리가 된다. 이 법을 개정해서 돈이 없으니까 0.7%, 0.55%로 줄였고요. 앞으로 이걸 더 줄이겠다고 합니다. 자, 당연하죠. 총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디서 돈을 끌어와야 돼 이거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경제가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상당히 모순이거든요. 두 개를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특히 공공정책은 둘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영국은 지금까지 지금 쭉 보면 대부분 총을 선택했다. 이 복지보다. 그러니까 두 가는 분명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영국이 자랑하는 NHS 무료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영국 병원에 가서 진료 끝났는데 그냥 가도 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진료비가 없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무료 건강보험인데요. 긴급한 수술을 제외하고 NHS 진료를 기다리는 사람의 그 웨이팅 리스트가 치료받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죽는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국방비를 늘리겠다. 이게 영국의 현실입니다. 아니 이게 약간 좀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도 아직 많을 예,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아니 그 대영 제국 이 나라 어디 갔어? 지금 진짜 가난해지고 있는 영국이 진짜 맞나? 이런 궁금함을 갖고 있는 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또 그런 분들이 생각할 때 영국이 지금 일시적으로 나쁜 거 아닐까? 혹시 그렇다면 예. 뭐 좀 회복되겠지 예.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영국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 진짜로 이거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건지 예. 아니면 이게 진짜 일시적으로 잠깐 물가 오르고 그래서 지금 힘든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예. 일단 장기적인 추세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전부터 생산성은 하락하고 있었고 브렉시트가 결정타가 돼서 생산성 하락이 더 있었고요. 그러니까 2016년부터 최소한 10년 정도 2025년까지는 영국 경제가 10년이면 장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락세다. 2026년부터 상승 곡선을 탈 것이냐. 그게 이제 속단할 수 없다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생산성을 증가시키려면 여러분 문맹률도 높여야 되고 직업교육도 강화해야 되는데 그거는 투자 안 넣는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도표를 한번 준비했는데요. 네. 요거 한번 도표를 보시죠. 네. 1870년부터 2019년까지 영국하고 미국, 프랑스, 독일의 생산성을 비교했습니다. 밑에 이제 미국, 프랑스, 독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밑에 마이너스라는 건 영국이 이때 생산성이 높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2차 대전 후에 미국 생산성이 상당히 우길승천했죠. 자, 그런데 90년대부터 보세요. 이 미국, 프랑스, 독일 생산성이 영국보다 다 높았습니다. 네. 장기적인 추세가 그렇다는 얘기죠. 네. 네, 이것만 봐도 영국의 경제적 하락이 세태가 단기적 현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진짜 장기전의 추세거든요. 이 그래프 참 재밌네요. 영국 대비해서 다른 나라들의 이 그렇죠. 생산성이 미국, 프랑스, 독일의 생산성을 비교했는데 네. 20세기 전까지만 해도 예. 프랑스, 독일, 미국 생산성이 영국보다 낮았죠. 네. 그러다가 2차 대전 후에 미국 생산성이 상당히 높았고 네. 1950년대는 프랑스, 독일이 영국보다 낮았고 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소폭이지만 생산성이 프랑스, 독일 계속 높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장기적인 추세로도 좀 심각한 문제가 있네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네. 예.
저도 영국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계속 집요하고 또 제 전공이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통하기 때문에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 영국이 자랑하는 금융산업 이게 브렉시트 때문에 약화된 건지 아니면 진짜 희망이 없는 건지 이게 지금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어쨌든 한때는 영국이 이제 미국 다음으로 그래도 이 금융 중심지로 런던의 시티가 엄청나게 떴었잖아요. 맞습니다. 이 다시 옛날에 이 시티의 영광, 이 시티 예. 지역의 영광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건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브렉시트 영향을 크게 받은 곳 중에 하나가 더 시티라고 이제 금융 서비스 산업인데요. 1평방 제곱킬로미터 영국의 그 구심에 있는데 영국 국세의 10%를 더 시티가 내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영국 경쟁력의 원천이거든요. 그 조그만 그 동네에서. 조그만 동네가 왜 브렉시트가 더 시티의 경쟁력을 하락시켰느냐 하면은 유럽연합 회원국일 때는 금융당국이 예를 들면 이제 은행이 EU 27개 모든 나라에 다 자유롭게 진출해서 다 상품을 팔았습니다. 그게 이제 시장이 다 진출한 건데 이제 그거를 몇 년에 한 번씩 허가를 받아야 연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좀 확실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장기 투자 같은 걸 좀 회피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그렇고요.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글로벌 기업의 IPO, 기업 공개를 2003년에 런던이 10%가 넘었는데 런던 더시티에서 지금은 한 자릿수 한 3, 4%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허브가 뉴욕이나 홍콩 아니면 싱가포르로 옮겼다는 얘기죠. 그 장기적인 추세입니다. 자, 그러니까 영국이 내세우는 게 금융 서비스인데 지금 경쟁력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런 브렉시트 같은 진짜 국가적인 어떤 중대한 결정을 진짜 신중하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사건을 보면. 예, 저도 당연히 보수당 정부가 브렉시트 국민 투표를 한다고 할 때는 쉽게 이길 거를 생각했기 때문에 투표를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설문조사도 최소한 20% 이상은 당연히 잔류가 나올 것이다. 경제적으로 보나 영국 사람의 실리주의를 보나 그렇게 되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그 정도의 그 강한 포퓰리스트 바람을 좀 예상을 못했었는데 일단 뭐 국민들은 이미 이거 후회한다. 다시 가입하고 싶다는 걸 하지만 정당이 움직이려면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앞으로 5년, 10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계속 이제 지켜봐야 되고 제가 또 가끔 나와야 되겠죠. 네, 네. 그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중국과 EU와의 관계는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지금은 상당히 친러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거에 달려 있을 거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 청정 기술을 놓고 이제 서로 경쟁에 돌입했다. 앞으로 뭐 이런 게 좀 계속 터지지 않겠나. 너무 진짜 보이지 않는 전쟁이지 않겠나.